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얼마 전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2021년 개봉작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영화 중에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의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40년 전에 고도를 기다리며를 처음 읽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영동 헌책방에서 책을 구해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차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를 기다림에 대한 대본을 다시 구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 이 희곡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림의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죠. 처음 무대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디와 고고. 이 두 사람은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발 벗으려고 하잖아. 당신한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 그게 바로 몸의 고통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좀 도와주구려. 아픈가? 아프냐고? 아프냐고 물어본다 그 말씀이지? 자기만 아파 본 듯이 얘기하는구만. 그래도 내 생각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될걸? 아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뭘 한다? 글쎄, 갑시다. 그럴 순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잖아. 참, 그렇지. 이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고도가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 같은 기다림이 지쳐 너무 심심해지자 허리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끈이 끊어지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칩니다. 맨발로 갈 수는 없. 그러면서 내일은 좀 더 튼튼한 밧줄을 가져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뿐이죠. 그런데 밤이 되자 어디선가에서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은 이들에게 고도가 내일 온다고 알려줍니다. 고도님이 오늘은 못 오시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오시겠다고 두 분께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막이 끝납니다. 2막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의미 없는 말을 하고 무언가를 먹고 잠을 자고 다투고 화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들에게 고도가 내일 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이 납니다. 3막, 4막이 있다고 해도 아마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프냐고? 고도를 기다리면은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공연한 이유는 이 연극에 여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죄수들이 이 연극을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본 죄수들의 반응은 굉장했다고 합니다. 환호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고도를 자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지 않는 자유를 기다리는 디디와 고고가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겁니다. 이 연극이 처음 상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도를 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도는 영국의 갓과 프랑스어의 듀의 합성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희곡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자신의 연극에서 신을 찾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도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행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림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고가 에고이고 디디가 이드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신 분석학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고와 디디가 바위를 끊임없이 상정상으로 올려야 하는 시지포스라고 하면서 이것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도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 자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으면 죽어야 하므로 그냥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은 인간의 권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며가 난해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가 무엇인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가 무엇인지,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디디와 고고의 대화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 자신도 고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고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걸 알면 작품 속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도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고도가 그 무엇도 아니라면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면서 하는 이들의 행위나 대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 베케트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도는 그 무엇도 아니고 따라서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들의 대화나 행위도 또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반연극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이 등장하고 특정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시대적 배경도 장소적 배경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룹뿐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디디와 고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죠. 게다가 여기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반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도대체 왜 이런 무의미한 기다림, 무의미한 대화, 무의미한 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사무엘 베케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디디와 고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디디와 고고가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고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고 우리의 대화는 디디와 고고의 의미 없는 잡담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을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디디와 고고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한심하고 이상한 디디와 고고라는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바로 우리의 삶을 고도를 기다리며 속에 그대로 그려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삶은 의미가 없어 라고 말이죠. 말년에 사무엘 베케트는 단토의 신곡 한 권의 책만을 읽었다고 합니다.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에 들어서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버려라. 고도는 오지 않는다. 고도를 기다림의 저자인 사무엘 베케트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젊은 시절 어느 정도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크리켓 팀의 투수로 뛸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울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성공을 거두면서 사무엘 베케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주목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수상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레지스탕스 시절에 만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다가 더 아일리시 타임즈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독일에 대한 저항의식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파리로 가서 레지스탕스가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기밀 문서를 번역하고 그것을 런던으로 몰래 반입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레지스탕스라는 것이 나치에 발각되자 1년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프랑스로부터 십자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한 레지스탕스 활동을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닐 겁니다. 과장도 좀 하고 왜곡도 좀 하겠죠. 특히 정치인이라면 조금 더 심하게 부풀릴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레지스탕스 활동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레지스탕스 활동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보이스카우트 활동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으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보이스카웃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화법은 굉장히 쿨해 보입니다. 이 양반 화법이 원래 그런가 봅니다. 이 양반 말하는 방법이 원래 그런가 봅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자신은 철학이 너무 어려워서 철학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의 서재에서는 데카르트, 칸트, 사르트르, 비트겐슈타인의 많은 책들과 또 많은 메모들이 발견되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양반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들어야 될 때가 있죠.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서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법을 보면 그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의미한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는 결국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기다림 자체를 의미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기다림 자체가 의미라면 무의미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경기를 하다가 이미 졌다는 것이 결정졌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베케트가 기르던 개 이름은 머피이고 고양이 이름은 와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바로 더블린에 있는 사무엘 베케트 다리라고 합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영상을 만들다 보니 기네스가 한 잔 마시고 싶어지네요. 영상을 끝내면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면서 기네스나 한 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해석한 고도를 기다리며였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